네, 이어서 2부는요,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구원님과 함께 나라 하나 골라서 저희 여행 떠나가 볼 텐데요. 어느 나라일지 먼저 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여행 국가는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에 이어서 계속 보시죠. 네, 오늘 중국의 주제에서는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예상을 하회했던 중국 GDP 이야기를 해봅니다. 위안화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먼저 GDP 관련된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 좀 함께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최근 GDP 성장률 자체가 2분기 GDP가 나왔죠.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6.3%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정도는 7.3%였고요. 이런 GDP뿐만이 아니라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선도성 지표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중국 경기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1% 정도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3.3%를 좀 하회를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는 어떻게 보면 소비를 좀 대표하는 그런 경제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그렇게 여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있었던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경제 지표는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IB들, 예를 들어 JP모건이라든지 네. 이런 곳들은 연내 중국 GDP 성장률을 5.5%까지 봤었어요. 근데 그거를 5.0%로 하향 조정했고요. 아무래도 올해 초 양회에서 중국이 제시했었던 경제 성장률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긍정적이다라고 그나마 봐야 될 부분은 네. 산업 생산인데요. 산업 생산이 2.7% 정도에서 예상치가 2.7% 정도에서 4.4%를 기록했거든요. 이건 이제 예상치를 조금은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봤을 때 그러면 소매 판매는 좋지 않는데 산업 생산이 좋으니까 경제 지표가 엇갈렸으니까 네. 이거는 혼조세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이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는 산업 생산이라는 것도 생산이 많아졌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얼만큼 소비가 되느냐, 이것이 재고로 쌓이면은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부흥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연결되어야 저희가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GDP를 발표했던 통계청 같은 부분에는 산업 생산이 괜찮게 나왔으니까 우리 중국 경제가 괜찮을 거야라는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얘네들의 GDP랑 소매 판매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업 생산에 매몰돼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시민들을 달래기에 급급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반추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GDP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의 경제가 조금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에 뭐 중국의 경제 부진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해석을 하려면 저희가 조금 돌아가야 돼요. 연초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진핑이 3연임을 하고 난 이후에 차이나론이 발생을 네. 했었습니다. 차이나론이 발생을 하는데 이 차이나론이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개인들이 돈을 빼내간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치 리스크를 계속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본인들의 의사 판단으로 예를 들어 해외 자금 유출을 방지했다라는 정책을 내세우게 되면은 그러면 본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운영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 저희는 흔히 이제 타이거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원 퇴직연금 TRS라고 부르는 이런 기관들이 돈을 대거 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빼지 않았던 기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관들 흔히 잔존했었던 그런 투자 자금들은 뭘 위해서 남아 있었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잔존했었던 투자 자금들은 대부분 리오프닝 기대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중국이 그때 당시에는 제로 코로나였고 도시가 봉쇄됐지만 맞아요. 이거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판단했었던 기관들이 많았고, 이것이 풀리면 소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소비가 개선되는 거에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극대화될 거다라고 판단했었던 잔존 투자 자금들이 지금 와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견조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중국의 투자 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투자 자금이 사실 회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내 자산들은 전부 다 위안화 표시 자산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채를 살려면 원화를 가지고 사야 되듯이 이제 중국 내의 자산도 위안화를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줄었다라고 한다면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최근 위안화가 왜 그렇게까지 상승했을까? 위안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위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위안화 가치가 왜 그렇게 하락했을까를 저희가 고려해 봤을 땐 이러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탈하니까 추가적으로 중국 성장에 대한 부진을 겸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차이나 리스크라는 것까지 감내했었던 기관들마저도 빠져나간다면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개인들도 사실 이런 기관들의 매도세를 다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크지는 않잖아요. 중국 자체에 대한 매력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는 바로는 뭐 하반기 정도로 가면은 중국 경제가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제 위안화라든지 이런 스팟성을 봤을 때는 현재 중국 경제가 어떠냐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어떠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땐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좋아 보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위안화가 왜 그렇게까지 부진할 수 있었느냐를 좀 더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고리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까지 좀 좋지 않으면서 계속 좀 이탈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위안화 흐름 좀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앞으로의 위안화 환율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를 먼저 봐야 돼요. 중국 내에서의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지방정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공개된 것만으로도 GDP 24%고 이제 지방정부까지 합치면 거의 100%를 상회하고 비공개된 지방정부 부채까지 다 합치면 거의 124%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뇌관을 건들기 쉽지 않은 중국 입장에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소비가 반등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맹점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뭘 하게 되냐면 개인과 회사 모두 저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예금을 좀 더 쌓아 놓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죠. 저희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유동성을 많이 뿌렸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유동성을 뿌려서 그거에 따른 통화 승수 효과를 낼 수 없는 그 기간을 저희가 그 유동성 함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반등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도 지금 중국의 기관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대손 충당금을 많이 부르잖아요. 대손 충당금을 우선은 쌓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도 소비보다는 우선은 저축, 그래서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지표들을 보자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 입장에선 투자, 소비보다는 지금은 잠깐은 스테이하자라는 그런 상황이 많고요. 이런 것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어떤 수요가 발생하냐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네. 투자의 가치가 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 활성도가 낮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외인들 자금이 또 이탈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조금 더 저축을 더 극심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종합해 보면은 위안화가 계속 약세 흐름으로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개인들이 저축을 하려고 하는 니즈, 네. 기관들이 저축을 하려고 하는 니즈, 돈이 유입되어도 그거를 어디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니즈는 위안화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역내에서 있다라는 거고 네.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역내에서의 소비가 위안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만 사실 대외적 어떤 흐름들을 같이 보자면 위안화의 약세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다만 다행히도 위안화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수요죠. 그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럼 그 소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약세를 가되 드라마틱한 약세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중국 경제가 이제 모멘텀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조금씩 해결된다든지 얼마 전에 정부 입 차원에서 밝혔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좀 베일에 쌓아놨던 이런 지방정부의 문제들을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라고 한다면 사실 걔네들이 투자해놓은 토지라든지 이런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네네. 부동산 문제로부터 귀결된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대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문제를 대면하고 한 번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국 경제가 조금씩은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의 위안화는 모멘텀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의 위안화는 지금의 약세 흐름을 뒤로하고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때 그냥 손 놓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은 우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시환율 제도를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시환율 제도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매 시간 저희가 이제 중국 위안화는 사실 크게 두 개 정도로 구별을 하는데 네. 역내 위안과 역외 위안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역내 위안 저희가 CNY라고 부르는 역내 위안으로 기준으로 매일 10시 반 정도에 네. 환율을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몇 수준으로 시작하겠다를 고시해줘요. 이게 이제 고시환율 제도인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고시환율 제도를 만드는 공식을 보면 이제 화면에 나타나 있지만 자국 통화들과 이제 상대국 통화들에 대한 네. 평균 가중 평균치를 가져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는 어렵지만 사실 A, B,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수치들을 보면 네. 한마디로 저거는 다른 통화들의 가치이고 가중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K입니다. 실세 반영 장치라고 불러 있는 K인데 네. 이 K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K를 얼마큼 높이냐, 얼마큼 낮추냐가 결국에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네네. 거고요. 최근 같은 경우 7.3 위안까지, 그러니까 이제 USD, CNY 기준으로 꽤 높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건데 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저런 고시환율 제도를 통해서 위안화 가치를 방어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코로나 시점쯤에는 저희가 시계를 좀 돌려보자면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네. 위안은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했었어요. 네네.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시진핑 주석이 뭘 했냐면 이제 게임주 때리기, 뭐 이제 아니면 뭐 게임 시간 언제까지 이상하면 안 맞아요. 된다. 네. 네, 교육 시간도 뭐 사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산업 전반에 대한 때리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안정적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반대의 어떤 입장을 취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위안화에 대한 고시환율을 높게 잡아서 위안화가 너무 세지는 거를 막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반대로 위안화가 너무 높아졌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는 듯한 우리가 태도를 취하자.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인은 당연히 간단하죠. 아무래도 위안화의 가치가 너무 플렁추에이션이 크다면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투자해야 되는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가 매일 계속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투자의 매력도를 높일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당연히 이제 수입이 더 많은 국가지만 수출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어떤 무역 관련해서도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도 고시환율 제도를 통해서 네. 이런 시장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역외 기준으로 위안화가 마감이 1.15에 됐다라고 네. 했는데 고시환율을 1.10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언지를 하는 겁니다. 나 이거 너무 센 거 싫어. 나 네. 너무 높은 거 싫어. 좀 약하게 가자. 너희가 이거보다 더 지나치게 낮추면 우리는 달러 매도할 거야. 우리는 시장에 달러 풀 거야. 라는 거로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네. 하루 이틀 3일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했을 땐 이게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은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두 개입성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연동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세 폭 자체가 아주 좀 이렇게 확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미래 환율, 그러니까 미래 위안화를 좀 보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두 가지 이유 정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 역 내에서의 위안화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거다. 경기가 부진할 수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역내 개인들 그리고 역내 기관들의 이제 그 위안 수요, 그러니까 네네. 걔네들의 통화 수요는 아무래도 가치를 좀 방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거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시환율 제도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지나친 약세는 방어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 흐름은 유효하나 그 폭 자체가 높진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냐라고 했을 때 중국 내에서의 부동산 이슈가 해결되고 이 부동산 이슈가 나아짐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방 정부 부채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더 실시할 수 있을 네. 때 지금은 사실 워딩으로만 많이 하는데 실제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을 때 중국 경제의 모멘텀이 바뀌는 경우에는 위안화는 재차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 함께 좀 알아보면서 환율에 대한 영향까지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쉬운 환율 읽어주기에서는 중국으로 저희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위안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 약세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어떤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